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브 튜토리얼 정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로이론을 다룰 건데요. 회로이론, 기초회로이론이라고도 하고 전기회로라고도 하고 기초회로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기초전자회로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전자공학적인 회로가 아니라 전기공학적인 회로이기 때문에 전기회로나 아니면은 그냥 회로 전반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회로이론, 또 기초이기 때문에 기초회로이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회로 이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위를 잘 이해하는 거거든요. 전위 중심으로 회로를 분석하면은 굉장히 쉬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이미 회로 이론 경험이 많으신 분들, 혹은 회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회로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전위 중심으로 회로를 분석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위만 얘기할 건 아니고 전위 얘기를 위해서 뭐 전하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접지, 그라운드란 무엇인가, 숏 서킷, 오픈 서킷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옴의 법칙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회로 이론이 전자기학처럼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탐구하는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깊게 설명하진 않을 건데 그 대신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찰지 혹은 엘렉트릭 찰지죠. 기호로는 Q 혹은 소문자 Q, 이렇게 표현을 해서 Q가 써있다, 아 이거 전하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하에는 두 종류가 있죠.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가 다른 전하끼리는 서로 당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가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밉니다. 그러면은 여기 어떤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얼마큼 강하게 플러스 전하를 띠는가, 이에 대한 게 있죠. 예를 들어 2쿨롱. 여기서 이제 이 쿨롱이란 건 전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Q는 2쿨롱.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쿨롱의 전하도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Q는 마이너스 3쿨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혹은 이런 걸 안 쓰고 그냥 이렇게만 적어놔도 뭐 회로 이론이나 전자기학에서는 아 얘가 2쿨롱이라는 전하, 플러스 전하를 의미하는 거구나, 아 얘는 마이너스 3쿨롱이라는 음전하를 얘기하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 2쿨롱이랑 마이너스 3쿨롱, 이렇게 부호가 다른 전하니까 서로 당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마이너스 3쿨롱 전하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다, 이렇게 되면 서로 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다 하면은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밉니다.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딱 정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를 아무리 확대해봐도 거기 뭐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쓰여있지가 않습니다. 플러스 전하 띠고 있는 양성자도 마찬가지죠. 확대를 해봐도 플러스라는 기호가 쓰여있지 않고요. 단순히 전하는 두 가지가 있고 같은 종류의 전하는 서로 밀고 다른 종류끼리는 서로 당긴다, 이 사실만 아는 건데, 둘 중에 양성자의 전하에는 플러스라고 붙인 거고 전자의 전하에는 마이너스라고 붙인 거죠. 그래서 둘이 대칭성이 있습니다. 마이너스끼리 서로 밀고 플러스끼리 서로 밀고 마이너스와 플러스 당기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도 서로 당기고, 기하학적인 대칭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대칭성이 있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플러스 전하를 중심으로 여러 이론들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결국에는 플러스 전하를 중심으로 전하나 이와 관련된 전자기학, 뭐 회로 이론,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됐습니다. 자, 다시 여기를 플러스 이쿨롱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당기는데요.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은 더 세게 당깁니다. 멀리 있으면 약하게 당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는 힘이 거리에 따라 달라지죠. 당기는 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당기는 거고, 얘를 플러스로 바꿔볼게요. 그 중에서도 플러스 1쿨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플러스 기준이기 때문에 플러스란 기호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2쿨롱, 1쿨롱 적어 놓으면은 자동으로 플러스 2쿨롱, 플러스 1쿨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얘네는 지금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서로 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으면 세게 밀고요, 멀리 있으면 약하게 밉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멀리 떨어진 플러스 전하를 이렇게 가져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멀리 있을 때도 이 2쿨롱이 1쿨롱을 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힘이 작용을 하는데 제가 이 플러스 1쿨롱을 플러스 2쿨롱까지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는 힘을 이겨내야겠죠. 저는 이렇게 미는 힘보다 아주 우세하게 0.000001 만큼 우세하게 약간 더 우세한 힘으로 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물론 이제 가져오는 동안에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점점 미는 힘을 늘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힘들게 가져왔는데 얘를 딱 놔버리면 얘가 쭉 날아가겠죠. 한마디로 튕겨 나가겠죠. 자, 물론 여기는 이쿨롱도 고정을 시켜놓지 않으면은 마찬가지로 튕겨 나갑니다. 둘 다 튕겨 나가겠죠.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 2쿨롱은 잘 고정해놨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플러스 1쿨롱을 제가 손으로 잡고 있다가 딱 놓으면은 마치 이렇게 팍 발사됩니다. 만약에 여기 싫어하는 사람을 딱 놓은 다음에 멀리서 이렇게 전화를 가져온 다음에 딱 놓으면은 얘가 딱 발사되면서 탁 부딪히겠죠. 이게 마치 여기 땅이 있으면은 높은 건물이 있는데 바닥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은 지구가 이 물체를 당기는 이 중력보다 더 세게 위로 끌어올려야겠죠. 그렇게 힘들게 물체를 바닥에서 위로 쫙 올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딱 놓으면은 얘가 빠르게 쾅 하고 떨어지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여기 있는 물체를 딱 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딱 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날아간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점점 빨라지니까 이 지점에 있을 때도 충분히 빠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쿨롱이 얘를 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더 빨라지고 이 상태가 더 빨라집니다. 한마디로 속도가 증가한다. 즉 운동 에너지가 계속 증가됩니다. 이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면은 에너지란 건 보존돼야 되는데 이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면은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에서 왔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사람을 두고 얘를 딱 멈춰있는 상태, 고정시킨 상태에서 고정된 걸 딱 풀어버리면은 이때도 얘가 이렇게 밀고 있으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날아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놨을 때 여기서 놔가지고 이렇게 점점 빨라져가지고 쾅 부딪히는 것보다 딱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빨라져서 부딪히는 게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보다는 이런 위치에서 놨을 때가 더 세고 또 이런 위치에서 놨을 때가 더 셉니다. 한마디로 이런 위치에 따른 어떤 잠재적인 에너지가 있는 거죠. 이 잠재적인 에너지는 중력이 아니라 전기력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걸 전기적 잠재 에너지, 그래서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플러스 이클롱에 가까이 있을수록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가 더 세지는 거죠. 얘가 이렇게 꽤 가까이 있는데도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를 더 높이려면은, 자 지금 가까이 있으니까 이 플러스 이클롱이 1쿨롱에게 가하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시키려면은 이렇게 굉장히 큰 힘으로, 얘랑 거의 같지만 그것보다 아주 조금 더 큰 힘으로 이렇게 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당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힘으로 당김으로써 이 1쿨롱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1쿨롱 기준으로 했었는데 얘를 만약에 4쿨롱으로 바꾼다? 그럼 에너지가 4배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는 4쿨롱이냐 1쿨롱이냐 이런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 말고 엘렉트릭 포텐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엘렉트릭 포텐셜은 뭐냐면은 1쿨롱을 기준으로 한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예요.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의 단위는 줄인데, 에너지가 엘렉트릭 포텐셜이 아니라 뭐 다른 에너지여도 다 단위는 줄이에요. 에너지 단위가 줄인데, 엘렉트릭 포텐셜은 플러스 1쿨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즉 플러스 1쿨롱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 보통 이렇게 기호로 대문자 U로 쓰는데, 이렇게 대문자 U를 Q는 1쿨롱, 이렇게 1쿨롱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단위의 경우에도 에너지인 줄을 전하, 쿨롱으로 나누기 때문에 단위가 바뀝니다. 줄 퍼 쿨롱을 우리가 볼트라고 합니다. 볼트. 기호로는 V로 씁니다. 이렇게 플러스 1쿨롱으로 나눠주면은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 엘렉트릭 포텐셜이 되고요. 엘렉트릭 포텐셜의 기호는 V입니다. 전하의 경우에는 기호가 이렇게 Q, 그리고 단위는 쿨롱이었는데, 엘렉트릭 포텐셜의 경우에는 기호도 V고 단위도 V입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면은 2쿨롱이랑 4쿨롱이 있는데, 이 4쿨롱을 1쿨롱으로 바꾸면은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는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이 4쿨롱을 1쿨롱으로 바꿔도 엘렉트릭 포텐셜은 안 바뀝니다. 엘렉트릭 포텐셜은 1쿨롱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얘가 4쿨롱이든 5쿨롱이든 심지어 여기 아무 전하가 없든 방금 전 이 위치에서 이미 엘렉트릭 포텐셜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렉트릭 포텐셜을 수치로 표현하면은 이 2쿨롱에 가까워질수록 더 세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축을 그려가지고 이 V를 생각해보면은 이 플러스 2쿨롱으로부터 무한히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가로축은 R,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세로축은 전위가 바로 엘렉트릭 포텐셜이에요. 그러면은 이 2쿨롱으로부터 거리가 무한히 많이 떨어지면은 그때는 전위가 딱 0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많이 떨어졌을 때 그 값이 0이고, 딱 이 축이 끝나는 지점, 여기서는 한 이쯤이라고 할게요. 한 이쯤.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이 플러스 2쿨롱에 가까워질수록 전위가 더 커지겠죠. 전위가 이런 식으로 증가합니다. 플러스 2쿨롱에 가까워질수록 전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정확히 플러스 2쿨롱인 지점에서는 이론상으로 무한대로 커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 플러스 2쿨롱의 오른쪽뿐만 아니라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평면을 생각했을 때 이런 점이나 이런 점이나 이런 점이나 거리만 같으면은 다 엘렉트릭 포텐셜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2쿨롱 주변에 이 플러스 2쿨롱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커지는 그런 엘렉트릭 포텐셜이 분포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렇게 플러스 10쿨롱 이런 주변에는 플러스 2쿨롱보다 더 큰 엘렉트릭 포텐셜 값들이 분포하게 되겠죠. 그래서 양전하 주위에는 가까이 갈수록 더 큰 엘렉트릭 포텐셜이 분포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 그래프로 그리면은 뭐 플러스 2쿨롱이 한 이 정도 된다 치면은 플러스 10쿨롱의 경우에는 더 커지는 거죠. 딱 이만큼 떨어졌다고 치면은 훨씬 더 값이 크죠. 여기는 이렇게 좀 작고요. 그래서 양전하, 포지티브 찰지 주위에서는 전위가 이렇게 분포된다. 자, 그러면 음전하 주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이 엘렉트릭 포텐셜이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에서 왔었죠. 1쿨롱, 즉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엘렉트릭 포텐셜이기 때문에 이 엘렉트릭 포텐셜은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에서 왔습니다. 만약에 전하가 이렇게 플러스 2쿨롱, 플러스 10쿨롱 이렇게 플러스 값이 아니라 만약에 음전하다, 마이너스 2쿨롱이고 마이너스 10쿨롱이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플러스 전하에 대해서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나 엘렉트릭 포텐셜을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2쿨롱이 있으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2쿨롱과 무한히 멀리 떨어진 점,
우주의 크기보다도 훨씬 많이 떨어진 그런 지점에서는 엘렉트릭 포텐셜 값이 0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점에서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이렇게 마이너스 2쿨롱 주위로 가져온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부호가 얘는 마이너스 2쿨롱이고 얘는 플러스 1쿨롱이니까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제 무한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상상하기 어렵죠. 이 무한이라는 얘기는 그 어떤 먼 거리보다도 더 멀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제시해도 그 거리의 10배, 1000배, 만배보다도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게 이제 무한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무한히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즉 작용하는 힘이 0이기 때문에 엘렉트릭 포텐셜을 0으로 둔 거고요. 무한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우주 끝에 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그때는 힘이 거의 0에 가깝긴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도 당기는 힘이 존재하게 되겠죠. 부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전하를 놓으면은 아주 미세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당겨져가지고 처음에 멈춰있다가 아주 미세하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느릿느릿 움직이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한 이쯤 도달해서 이제 거리가 꽤 가까워졌다 하면은 이제는 꽤 세게 당기겠죠. 그래서 이걸 그냥 여기다 딱 놓은 상태로 그냥 쭉 오래 기다리면은 언젠가 한 이쯤 도착하고 언젠가 한 이쯤 도착하고 이쯤부터는 이제 점점 빨라져가지고 순식간에 여기 딱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할 때쯤 되면은 굉장히 빠르겠죠. 빠르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플러스 1쿨롱의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 일단 엘렉트릭 포텐셜이 아니라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해 볼게요.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1쿨롱을 마이너스 2쿨롱 근처로 가져갈 때 운동 에너지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에 아주 미세한 속도, 0에 가깝긴 하지만 0은 아닌 뭐 0.0000001 이런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면은 더 이상 빨라지지 않도록 이 마이너스 2쿨롱이 플러스 1쿨롱을 당기는 힘, 이렇게 미세하게 당기는 힘이 있을 텐데 이 힘과 똑같게 이렇게 당겨주면서, 물론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이너스 2쿨롱이 이 플러스 1쿨롱 입자를 당기는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저도 이 플러스 1쿨롱의 운동 에너지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반대 방향의 힘을 서서히 증가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이 입자가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일 때 저는 오른쪽에 힘을 가합니다. 즉 이 입자에 저는 음의 일을 해줘야 됩니다. 즉 네게티브 월크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이게 플러스 2쿨롱일 때 이런 가까운 지점에서 이 플러스 1쿨롱의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가 높았던 이유는 제가 이렇게 먼 지점에서 이 가까운 지점까지 이 플러스 1쿨롱의 입자를 가져갈 때 플러스만큼, 즉 양의 일을 해줘야 됐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엘렉트릭 포텐셜 값이 양수로 큰 값을 가졌던 건데, 지금의 경우에는 제가 힘을 가하는 방향과 이 입자가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 즉 변이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입자한테 음의 일을 해주고요. 양의 일을 해줬을 때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던 것처럼 음의 일을 해주면은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먼 이런 위치에서는 엘렉트릭 포텐셜 뿐만 아니라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도 0이었는데 0인 지점에서 음의 일을 해주니까 여기서는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가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은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줄게 되고요. 이제 뭐 이런 지점에서 뭐 마이너스 100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엘렉트릭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 즉 단위가 줄이 아니라 단위가 볼트가 되게끔 플러스 1쿨롱으로 딱 나눠주면은 이렇게 볼트로 바뀌어가지고 엘렉트릭 포텐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플러스 2쿨롱 주위에서 엘렉트릭 포텐셜 값이 양수였다면은 마이너스 2쿨롱 주위에서는 엘렉트릭 포텐셜 값이 음수가 됩니다. 이 마이너스 100쿨롱은 제가 예시를 든 거고요. 어쨌든 마이너스 100인지 몇인지 알 수 없긴 하지만 이렇게 음수 값을 띄게 되고, 이렇게 왼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쿨롱의 경우가 만약에 이렇다면은 마이너스 10쿨롱의 경우에는 더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쿨롱이 한 이 정도다. 그럼 마이너스 10쿨롱 주변에서는 더 심하게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플러스 2쿨롱을 놓고 여기 마이너스 1쿨롱을 딱 놓는다. 이때 엘렉트릭 포텐셜을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1쿨롱이 주변에 음수의 엘렉트릭 포텐셜을 만들려고 하는 영향력보다 플러스 2쿨롱이 주변에 플러스 엘렉트릭 포텐셜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이 중간 지점에서는 약간 양수로 갈릴 테고요. 그래서 엘렉트릭 포텐셜 분포가 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이런 위치에서 엘렉트릭 포텐셜 값이 딱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1 주변에서는 엘렉트릭 포텐셜 값이 음수가 되고요. 플러스 2쿨롱 주변에서는 이렇게 양수가 됩니다. 자, 저는 이런 수치가 얼마큼 되는지 정량적으로 퀀티테이티브하게 다루진 않았는데, 만약에 수식 같은 것도 궁금하시다면 일반 물리나 전자기학 공부하시면 되겠죠. 회로 이론에서는 이런 전하 분포에 의한 엘렉트릭 포텐셜을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량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이고요. 이 전이가 회로 이론을 잘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자, 다음 주제는 전류입니다. 전류는 커런트 혹은 엘렉트릭 커런트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I로 표시하고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대문자 I나 소문자 I 둘 다 전류 의미합니다. 자, 이 전류가 뭐냐면은 이런 전하가 흐르면은, 즉 흐른다,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런 전하가 움직이면은 그게 바로 전류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말하면은 전하의 움직임 혹은 흐름, 이걸 전류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보면은 전류가 크다 작다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플러스 2쿨롱이 움직일 때보다 플러스 4쿨롱이 움직이면은 더 전류가 큰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플러스 이쿨롱이라도 천천히 움직일 때보다 빨리 움직일 때 전류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에서 이 크기까지 고려한 전류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기준면을 1초 동안 통과한 플러스 전하량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하가 움직이기만 하면은 전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전류가 있을 텐데 회로 이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기 중을 날아다니는 전하나 어떤 수용의 액체 상태에서 전하를 다루지 않고 도선을 따라 타고 흐르는, 즉 금속으로 된 가느다란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전류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도선을 확대해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도선을 확대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선이 길게 이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딱 잘라 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습니다. 단면 모양이 원형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그리고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에는 잠깐 좁아진다고 해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회로를 보면은 여긴 지금 배터리가 있고 여기 저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 배터리에 의해서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거든요. 이때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전류 I 표시한 이 지점만 오른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모든 위치에서 다 동일하게 전류가 흐릅니다. 자, 전류의 단위는 아까 암페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위치에서는 3암페어로 흐르고 이런 위치에서는 1암페어로 흐른다면은 이 점으로 많이 들어와서 이 점으로 조금 나가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계속해서 전하가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류가 전하의 흐름이랬죠. 그런데 이런 3A라는 얘기는 이 점에서는 전하의 흐름이 세다. 그리고 이 점에서는 전하의 흐름이 약하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고 조금 나가면은 계속 여기 전하가 축적됩니다. 그런데 회로 이론에서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런 엘레먼트,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데 캐패시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패시터가 없으면은 전류는 회로의 모든 위치에서 일정하게 됩니다. 캐패시터는 회로 이론 전체에서 그래도 한 3분의 1 지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완전 초반만 다룰 거기 때문에 캐패시터의 존재는 생각하지 않고, 따라서 이때는 이런 전류가 다 고르게 일정하게 흐른다. 만약에 여기가 3A면 모든 위치에서 다 3A로 흐르는 거죠. 그런데 전류의 정의가 기준면을 1초 동안 통과한 플러스 전하량이기 때문에 모든 위치에서 3A라는 얘기는 여기도 3A, 여기도 3A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1초 동안에 이렇게 5개의 전하가 이렇게 동일한 전하량을 가진 5개의 전하가 1초 동안 딱 통과한다, 혹은 이런 식으로 통과한다. 그러면은 딱 이 면에 딱 부딪혔을 때, 딱 이 면을 통과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1초로 셌을 때 딱 이렇게 1초 동안 통과를 해야겠죠. 자, 만약에 5개의 전하가 전부 다 전하량이 같다면은 각각 전하량이 몇일까요? 3A라는 얘기는 3쿨롱/세크라는 얘기고요. 1초 동안 3쿨롱의 전하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1초 동안 3쿨롱의 전하가 이 기준면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얘네들이 총 3쿨롱이고요. 5개 있으니까 5로 나눠주면은 하나당 0.6쿨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캐패시터,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인 캐패시터가 없기 때문에 모든 위치에서 다 전류가 일정하다고 그랬죠. 이 단면에서도 3쿨롱이고 이 단면에서도 3쿨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하가 이렇게 딱 통과하려면은 뭔가 좀 좁아져야겠네요. 이렇게 좁아진 형태로 마찬가지로 1초 동안 딱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에서는 0.6쿨롱이라고 하는, 0.6쿨롱이니까 이제 플러스 0.6쿨롱이죠. 플러스 0.6쿨롱이라고 하는 전하 5개가 1초 동안 지나가는데 실제 도선에서는 이러지 않죠. 실제 도선은 도체로 되어 있고요. 보통 구리나 알루미늄이나 뭐 금 이런 애들이 쓰여있는데 셋 다 도체긴 한데 고체죠, 고체. 셋 다 고체여서 원자핵들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원자핵들은 고정되어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자유전자예요. 그래서 전자, 엘렉트론인데 자유전자니까 프리 엘렉트론이죠. 프리 엘렉트론이 실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방금처럼 플러스 6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움직이진 않고요.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전류가 기준면을 1초 동안 통과한 플러스 전하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도선을 따라서 흐르는 그런 전하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런 자유전자들이고, 그런데 전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의 이동 방향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너스 전하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3쿨롱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 그 얘기는 자유전자들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3A면은 왼쪽으로 한다면 마이너스 3A고 1초 동안에 마이너스 3쿨롱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 하나당 이렇게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니까 몇 개가 있어야지 마이너스 3쿨롱이 되냐 계산을 해보면은 n은 마이너스 3 나누기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하면은 대략 1.875 플러스 19성, 즉 이렇게 오른쪽으로 3A의 전류가 흐를 때 실제로는 왼쪽으로 1.875 곱하기 10의 19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수의 전자가 기준 단면을 딱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3쿨롱이면은 기준 단면의 넓이가 몇이든 간에 이 기준 단면을 이만큼의 전하가 1초 동안 통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딱 옆에서 보면은 단면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1초 동안에 이런 수많은 전자들이 통과할 때 이렇게 통과해도 되고 뭔가 비스듬히 통과해도 됩니다. 실제로는 이런 전자들이 전하량은 굉장히 크고 질량은 작기 때문에 전하량이 크다는 얘기는
다른 전하를 가진 입자들에 대해서 강한 힘을 받는다는 뜻이고, 근데 질량이 작기 때문에 힘은 세고 질량은 작으니까 쉽게 가속이 됩니다. 쉽게 가속이 된다는 뜻은 속도가 막 이리저리 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처럼 이렇게 굉장히 불규칙하게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 하나하나는 빠른데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금씩 왼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구리라고 치면은 구리 원자핵들이 이렇게 사방에 딱 깔려 있고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제 이렇게 격자처럼 딱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겠죠. 이렇게 굉장히 촘촘한데 이 사이를 이런 조그마한 전자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때마다 원자핵에 당겨지고 또 다른 전자들에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막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이런 전자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면서 여기저기 막 부딪히게 되고요. 이 부딪힐 때 하나하나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미세하게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부딪히다 보니까 한 1분 정도 지나니까 여기서 부딪히던 게 이제 여기서 막 부딪히고 있고, 또 1분 정도 지나니까 여기서 부딪히던 게 한 이쯤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는 굉장히 빠른데 이 위치를 평균을 냈을 때, 통계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막 부딪히던 게 여기서 막 부딪히고 또 여기서 막 부딪히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간에 따른 위치의 어떤 평균을 내면은 여기 있던 전화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일반적인 속도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평균적인 움직임, 천천히 움직이는데 평균적인 움직임을 유동속도라고 하고요. 드리프트 벨라서리, 유동속도가 이 물체가 구리냐 뭐 금이냐 알루미늄이냐 어떤 도체냐에 따라 다른데, 구리의 경우에는 10의 -4 m/s, 그러니까 1초에 0.1mm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로에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 모든 지점들의 이런 자유전자들이 하나하나의 움직임은 굉장히 빠르지만 평균적인 움직임, 즉 유동속도로 봤을 때 1초에 0.1mm 정도, 이건 이 도선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게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게 되고요. 모든 위치에서 다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스위치를 딱 꺼가지고 전류가 안 흐르고 있어요. 근데 딱 스위치를 딱 키면은 그러면 여기서 출발한 전류가 이렇게 가가지고 저항에 도달한다 라기보다는 배터리가 딱 켜지는 순간 배터리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체에 미치게 되고, 그 힘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자들이 유동속도라고 하는 굉장히 미미한 속도로 움직이게 된다. 실제로는 그렇고요. 회로 이론은 이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화를 시켜가지고 뭐 회로 이론에서 이런 도선이 도체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구리냐 은이냐 금이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이상적인 물질이에요. 실제로는 구리나 금, 알루미늄 이런 걸 쓰지만 회로 이론에서는 가상적인 물질이고요.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전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회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는 뭐냐면은 영어로는 circuit 혹은 electric circuit입니다. 자, 방금 전에 이런 그림을 봤었죠. 이런 그림에서 이렇게 배터리라든가 혹은 레지스터, 저항 이런 애들을 분리시켜 생각해보면은 얘네들을 이 회로를 이루고 있는 엘레먼트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소자라고 합니다. 엘레먼트, 수학에서도 집합의 원소를 엘레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각각의 어떤 구성 요소들, 얘네들을 엘레먼트 혹은 소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 네모는 임의의 엘레먼트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배터리는 임의의 엘레먼트를 의미하는 네모로 쓰진 않고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혹은 이런 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저항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의 엘레먼트를 이렇게 네모로 표현을 하고요. 이 네모로부터 왼쪽 오른쪽 하나씩 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죠. 사실 저항이면은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약간 이렇게 도선을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혹은 이 동그라미는 뭐 안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그려도 되는데 이렇게 도선까지 붙이는 이유는 이 저항이라고 하는 엘레먼트가 터미널이 두 개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도선을 그린 거예요. 이런 저항의 경우에는 보통 터미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딱 그려놔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임의의 엘레먼트의 경우에는 딱 네모만 딱 그려놓으면은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터미널이 하나 둘 셋 세 개인지 뭐 네 개인지 다섯 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까지 붙인 이유는 그냥 딱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엘레먼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도선을 이렇게 붙여놓은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했을 때 실제로는 터미널이 하나 둘 세 개인데 도선을 딱 여기 이렇게 두 개만 연결해서 이렇게 했을 때 도선이 연결된 건지 아니면 터미널 자체를 의미하는지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동그라미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소자가 다른 소자나 혹은 도선 그런 애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터미널이라고 하기도 하고 노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미 엘레먼트 표현한 건데 이렇게 엘레먼트, 소자라고 하기도 하고 디바이스, 장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터미널 노드 같은 뜻이고요. 엘레먼트 디바이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럼 회로란 뭐냐면은 이런 소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두 개의 소자가
도선 두 개로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보통 회로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전류가 흐름으로써 생기는 다양한 현상들을, 그런 결과들을 이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상황에 집중을 하고요. 전류가 흐르려면은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 못 흐르는 게 아니라, 전류는 원래 이 회로 전체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곳이 끊어져 있으면은 나머지 부분들도 전류가 못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라고 하면은 그 쓰임새에 의해서 잘 닫혀있는 회로를 떠올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툭 끊어진 회로는 특별하게 오픈됐다고 표현합니다. 회로가 열려있다, 개방되어 있다. 자,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숫자로 표현된 이 네모라는 걸 구체적으로 배터리와 레지스터, 저항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 저희는 12V짜리 배터리 써보도록 할게요. 자, 배터리에 이렇게 12V라고 써있으면은 긴 쪽이 플러스 의미하거든요. 짧고 조금 두꺼운 쪽,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고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V가 써있으면 이 얘기는 아래쪽보다 위쪽이 12V만큼 높다는 뜻이에요. 이 볼트, 전위의 단위죠. 그래서 쓰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전위가 마이너스 쪽보다 플러스 쪽이 12V만큼 높다.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은 아래쪽보다 위쪽이 12V만큼 높다, 전위가 더 높다, 이런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전위가 몇이다 이게 아니라 전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전위의 차이. 그래서 이때는 전위가 아니라 전위차, 전위 차이, 전위차를 의미하고 전위차를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회로 이론에서는 보통 전위차라는 용어보다는 전압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똑같습니다. 전위차면은 전위차이니까 포텐셜 디퍼런스인데 전압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볼티지라고 합니다. 볼티지. 그래서 전위차, 포텐셜 디퍼런스와 전압, 볼티지 같은 뜻이고요. 이 회로의 경우에는 전위보다는 전위차가 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로이론 교재들 보면은 전위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하지 않고 전위차나 혹은 전압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게 전위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전위는 일반 물리나 뭐 전자기학 등 다른 과목에서 배웠겠지 하고선 그냥 안 알려주는 거고요. 당연히 전위차가 중요하면은 전위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회로가 전위차에 의해서 작동하긴 하는데, 즉 전압에 의해서 작동하긴 하는데, 분석할 때는 전위 관점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거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 배터리는 전위차가 12V고요. 만약에 이 배터리가 3V다 그러면 12V를 만들어 주려면은 똑같은 거 4개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4개를 딱 연결한 거죠. 이 4개를 일렬로 연결했습니다. 직렬 연결이라고 하죠. 자, 배터리는 그래서 12V고 레지스터, 저항의 경우에는 4oh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저항은 영어로 리지스터인데 이 리지스터 R을 따가지고 이렇게 R로 표현을 하고요. 저항의 단위는 ohm입니다. ohm.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전압과 저항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전류가 몇일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가 있죠. 거의 중학생들도 알고 있는 V는 IR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대입해보면은 전류를 쉽게 알 수가 있죠. 아, 얘가 12구나, 아, 얘는 4구나, 아, 따라서 전류가 3이구나, 즉 3A겠구나,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ohm의 법칙을 적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ohm의 법칙은 저항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저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항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는 이 ohm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항에 적용할 때 여기는 이 V 있죠. 이 V가 이 전원의 전압이 아니에요. 이 V는 저항 양단의 전압이에요. 지금의 경우에는 저항과 전압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12V였던 거고, 만약에 이렇게 위쪽에 또 다른 저항이 있다, 혹은 뭐 다른 배터리가 있다, 이게 만약에 8V다 이렇게 되면은 이 V에다가는 뭘 적용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바뀐 상황을 계산해보기 전에 이 도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터리나 저항 이런 애들은 우리가 소자라고 하죠. 그런데 보통 도선은 소자라고 하진 않고요. 도선은 어떤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소자들을 연결해 줄 뿐입니다. 자, 이 도선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도선은 저항이 0입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인데, 도선의 경우에는 전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자, 이 배터리가 12V란 얘기는 짧은 쪽보다 긴 쪽이 12V만큼 전위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이 아래쪽이 100V다 그럼 이 위쪽이 112V란 뜻이에요. 그 이쿨롱에 가까울수록 전위가 높았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100V인 위치에서 112V인 위치로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이동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E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2쿨롱 전하가 고정되어 있을 때 전위가 이렇게 분포가 되죠. 가까워질수록 전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위가 낮은 점에서 전위가 높은 점으로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이동하려면은 E를 해줘야 됩니다. 즉 에너지를 가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선의 경우에는 저항이 0이어서 방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 도선을 따라서는 자유롭게 전류가 흐를 수 있고, 자유롭게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는 전하가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뜻이죠. 전하가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뜻은 전위 차이가 없다. 전위 차이가 있어야지 전류를 이동할 때 열심히 일을 해주거나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는데, 방해 요소가 없으려면은 이런 전위차가 있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도선의 경우에는 전위차가 없습니다.
즉 이런 도선을 마치 저항처럼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이제 저항값이 0인 거죠. 그래서 이런 도선을 저항처럼 생각을 하고 저항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이 오메 법칙 V인IR이라는 식을 적용하면은 얘가 이제 0이기 때문에 전류가 아무리 흘러도 전이체가 없습니다. 도선은 저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렇게 오메 법칙을 적용할 필요 없는데 저항처럼 생각을 하고 그 대신 그 저항값이 0인 상황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도선의 경우에는 전이차가 0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100V다 하면은 이렇게 소자의 터미널 개수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짤막한 도선 얘도 마찬가지로 전이체가 없고요. 따라서 이런 모든 지점들이 다 100V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도선이죠. 도선의 경우에도 전이체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100V가 됩니다. 이렇게 100V고요.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따라서 도선으로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은 100V로 일정합니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배터리를 보면은 배터리는 12V인데 배터리가 이렇게 12V라는 전위 차이를 유지할 수 있는, 즉 전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배터리 안에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화학 에너지의 힘으로 12V를 꾸준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이에요. 배터리는 여러가지 어떤 기술을 통해서 12V를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짧은 쪽보다 긴 쪽이 12V만큼 높기 때문에 만약에 짧은 쪽이 100V라고 하면은 긴 쪽은 12V 더한 값인 112V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도선이기 때문에 112V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12V인 곳들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배터리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배터리 짧은 쪽보다 긴 쪽이 8V만큼 높기 때문에 짧은 쪽이 112였으니까 긴 쪽은 8을 더해준 120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120V가 됩니다. 이만큼이 120V인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전위 분석이 끝났고요. 이 전위들을 가지고 저항에다가 옴의 법칙을 적용해 볼게요. 자, 지금 저항값은 4옴입니다. 4옴. 전류는 몇인지 모르고요. 그 다음 V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옴의 법칙 자체가 저항에 대해서만 성립을 합니다. 저항에 대해서만 작용을 하고요. 당연히 식 자체에도 이렇게 R이 들어가니까 저항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할 수가 없겠죠. 이때 이 V 값은 저항 양단의 전이차예요. 자, 저항 아래쪽을 보면은 100V죠. 그리고 저항 위쪽을 보면은 120V입니다. 따라서 120과 100 차이, 즉 20V를 여기다 대입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류가 바로 5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항을 기준으로 5A라고 하는 전류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아래쪽이 100V고 위쪽이 120V니까 위쪽이 아래쪽보다 전위가 더 높죠. 따라서 저항에 대해서 전위가 높은 터미널 120쪽에서 전위가 낮은 터미널 100쪽으로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게 바로 5A다. 간혹 가다가 4옴이구나, 120V구나, 그러면 30A가 흐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있고 4옴이다 120V다 이렇게 써있으면은 30A라는 무지막지한 전류가 흐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V는 IR이라고 하는 이 오메 법칙에 적용하는 이 V 값이 저항 양단의 전이차인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가 116V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딱 1A만 전류가 흐르는 거죠. 30A가 아니라. 이미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회로의 동작, 예를 들어 5A의 전류가 흐른다 이런 것들은 전이차가 중요하지 전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100V가 아니라 1100V여도 12V만큼 차이가 나니까 이제 여기가 1112V가 되겠죠. 1112V고 여기도 1120V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똑같이 5A가 흐릅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회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회로를 보겠습니다. 이 회로 보시면은 얘는 저항이죠.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전압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볼티지 술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볼티지의 어떤 근원이란 뜻이죠. 얘의 의미는 이렇게 마이너스 쪽보다 플러스 쪽이 12V만큼 높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자는 12V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뭐 배터리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발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전압원의 역할을 하는 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 배터리는 그냥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일 뿐이고요. 회로 이론에서는 배터리가 전압을 공급하냐 아니면 뭐 발전기가 전압을 공급하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배터리 기호보다는 이렇게 전압원의 기호를 많이 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쪽보다 플러스 쪽이 12V만큼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래쪽이 만약에 100V라고 하면은 이제 위쪽은 112V가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이렇게 100V라고 할 필요 없이 0V라고 하면은 숫자가 더 깔끔하죠. 따라서 아래쪽을 만약에 0V라고 가정한다면은 이렇게 0V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다 같습니다. 전위가. 왜냐면 도선은 전위차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몇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지 말고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전압원이 친절하게 12V 차이가 난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아래쪽이 0V였다면 위쪽은 12V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12V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항을 알고 있고 그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몇인지 알고 있죠. 빨간색은 12V, 파란색은 0V니까 저항 양단에 12V의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V는 IR, 즉 오메 법칙 사용하면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6A가 흐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항도 이렇게 3A가 흐릅니다. 자, 이렇게 6A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3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위치에서는 몇 A가 흐르고 있을까요? 6A와 3A가 이렇게 만납니다. 6A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만나고 3A가 이렇게 흘러서 만납니다. 그런데 아까 축전기 캐패시터가 없으면은 전화가 저장이 안 된다 그랬죠. 즉 축적이 안 된다 그랬죠. 만약에 6A와 3A가 이런 지점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7A만 만약에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지점으로 들어오는 건 9A고 나가는 게 7A이기 때문에 1초마다 2쿨롱씩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이제 캐패시터, 전화 저장 장치가 없으니까 불가능하죠. 따라서 무조건 9A가 이렇게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큼은 6A, 이만큼은 3A고 나머지 회로는 다 9A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전위를 표시한 이런 빨간색과 파란색깔 이런 그림을 보면은 이 왼쪽 저항도 빨파고 이 오른쪽 저항도 빨파죠. 즉 이 터미널 2개 혹은 노드 2개, 이 투터미널 엘레먼트인 이런 저항 양단이 같은 전위를 딱 공유하고 있어요. 터미널이라고 하기도 하고 노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까 터미널과 노드가 같은 용어라고 했는데 이렇게 소자가 있으면은 몇 개의 도선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터미널 수라 그랬죠. 이 소자 같은 경우는 이 엘레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터미널이 3개예요. 터미널이 3개인데 만약에 제가 이 터미널을 이렇게 딱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딱 이렇게 쓰입니다. 회로가. 이거 다른 소자가 있고요. 그래서 2개 소자가 있는데 원래는 3개 터미널을 가진 소자인데 터미널 2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도선처럼 처리를 하면은 얘는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이제 마치 하나의 소자처럼 생각을 하면은 얘는 실제로는 3터미널 엘레먼트였는데 마치 이제 2터미널 엘레먼트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터미널과 이 터미널이 도선으로 연결하면은 같아지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이 터미널과 이 터미널이 같은 터미널이에요. 즉 같은 노드예요. 이런 식으로 도선으로 연결하면은 같은 노드가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전화번호의 위쪽과 이 왼쪽 저항의 위쪽 그리고 이 오른쪽 저항의 위쪽이 전부 다 같은 도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 빨간색 전체가 딱 하나의 같은 노드가 됩니다.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전위체가 없어서 전위가 일정하죠. 근데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딱 하나의 노드이기 때문에 하나의 노드는 하나의 전위값만 갖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빨간색 노드, 파란색 노드 이렇게 노드 관점으로 보면은 이 2개의 저항은 같은 노드쌍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쪽은 빨간색 노드 공유하고 있고요. 아래쪽은 파란색 노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노드쌍을 공유하는 연결 방식을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병렬 연결. 그래서 이 두 저항은 병렬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패러럴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병렬 연결은 저항끼리 연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2개의 노드를 공유하고 있으면 병렬 연결이에요. 얘네 둘도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병렬 연결이고 이 전압의 경우에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소자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빨간색과 파란색 노드를 공유하고 있죠. 따라서 이 3개가 전부 다 병렬 연결입니다. 물론 나중에 배울 병렬로 연결된 저항끼리 합쳐가지고 하나의 저항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저항의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항끼리만 적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연결 방식 자체는 얘네들도 전부 다 병렬 연결입니다. 그리고 병렬 연결 말고도 직렬 연결이라는 게 있죠. 직렬 연결, 영어로는 시리즈, 일렬로 딱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직렬 연결은 뭐냐면은 자, 이런 회로에서 2옴 저항과 4옴 저항이 얘네가 직렬이에요. 그리고 12V와 2옴 저항 얘네도 직렬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저항의 직렬 연결 했을 때 직렬 연결 저항의 경우에는 2 더하기 4 합쳐가지고 6옴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 12V와 2옴을 합칠 수는 없습니다. 얘는 저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직렬 연결 저항끼리 합칠 수 있는 것은 저항끼리일 때 얘기죠. 그렇지만 직렬 연결이냐 병렬 연결이냐 무슨 연결이냐 했을 때 12V와 2옴도 직렬 연결입니다. 그리고 12V와 4옴도 직렬 연결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접해 있을 때 말고 12V와 4옴도 이렇게 인접해 있죠. 이렇게 인접해 있을 때 말고 이 아래에도 이렇게 6옴 저항이 하나 있어요. 이럴 때 12V와 2옴, 2옴과 4옴, 4옴과 6옴, 6옴과 12V 얘네들 다 직렬 연결 맞는데 12V와 4옴이나 2옴과 6옴 얘네도 직렬 연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거죠. 이때도 직렬 연결이 맞습니다. 직렬 연결 판단 기준이 전류가 한 줄로 통하면 됩니다. 현재 여기 1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1A의 전류가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2옴도 이 1A, 여기 6옴도 이 1A 그래서 같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직렬 연결이 맞습니다. 이 3개도 직렬 연결이고 이 3개도 직렬 연결이고 이 4개도 직렬 연결이고요. 얘랑 얘도 직렬 연결이고 자, 회로이론을 하다 보면은 직렬 연결인지 병렬 연결인지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한번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직렬 연결인지 병렬 연결인지 아니면 직렬 연결도 아니고 병렬 연결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옴과 4옴은 병렬 연결이고 당연히 12V 포함해서 이 3개가 병렬 연결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2옴이랑 4옴을 하나의 저항으로 본다. 하나의 저항으로 보면은 3분의 4옴인데 왜 3분의 4옴인지는 아직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2옴이랑 4옴은 합쳤을 때 3분의 4옴인데 하나의 저항으로 본다면은 이 12V와 병렬 연결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직렬 연결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3분의 4옴에 흐르는 전류가 12V에 흐르는 전류와 똑같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지금 3A가 이렇게 흐른다고 알 수 있는데, 이 경우에 12V와 4옴 둘이 직렬 연결이자 병렬 연결입니다. 자, 3A의 전류가 4옴에도 흐르고 12V에도 흐르니까, 즉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직렬 연결 맞죠? 직렬 연결 맞는데 노드를 표시해 볼게요. 아래쪽 노드가 이렇게 뭐 0V라고 가정할 수 있고요. 0V가 아니더라도 뭐 임의의 볼트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뭐 X볼트라고 할게요. X볼트라고 하고, 위쪽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 12V에 의해서 마이너스 쪽보다 플러스 쪽이 12V가 높구나 하면은 X에다가 12V 더해주면은 이 위쪽 노드의 전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X 플러스 12V입니다. 그러면은 12V도 X 플러스 12V와 X로 돼 있고, 4옴도 X 플러스 12V와 X볼트로 돼 있으니까, 즉 파빨이고 파빨이니까 병렬 연결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한 가닥으로 흐르니까 직렬 연결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그림을 좀 변형해가지고, 자,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이 상태에서 이 저항끼리 연결되는 방식을 좀 변화시켜 볼게요. 자,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면은 이 선 길이 있죠? 이렇게 쭉 도선이 와가지고 딱 꺾인 부분, 그리고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 제외한 이 부분의 길이를 점점 줄여가지고 없애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더 줄이면은 뭔가 이렇게 되겠죠. 뭐 여긴 도선이 두 개가 겹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런 도선들은 저항이 없는 완벽한 형태의 이상적인 도선이기 때문에 뭐 둘이 겹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한 가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가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아까랑 모양이 좀 다르죠. 병렬 연결, 아마도 뭐 고등학교 때도 이미 보신 분 있을 테고, 어쩌면 중학교 때도 이미 배우신 분 있을 텐데, 이런 모양이면은 병렬 연결인 거, 이렇게 두 개의 노드를 공유하는 게 바로 병렬 연결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더라도 병렬 연결인 거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렇게 되면 모양이 좀 다르죠. 이때도 병렬 연결인 게 맞는 게 위쪽 노드 파란색, 아래쪽 노드 빨간색, 이렇게 칠하는 원리가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도선끼리는 전이체가 없기 때문에, 회로륜의 도선은 완벽한 도선이기 때문에 저항이 없습니다.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전이체가 없고, 전이체가 없기 때문에 전이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전이가 다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이가 같은 지점끼리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보면은 도선끼리가 다 이제 이렇게 같게 칠해지게 되고요. 중간에 이런 전화번이나 저항이 있으면은 다른 색깔로 칠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저항이 있어도 저항 양단에 전이체가 없기 때문에 같은 색깔로 칠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항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전류가 흐르거든요. 지금은 전류가 흐르는데 만약에 저항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같은 색깔로 칠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경우랑 모양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파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여전히 병렬 연결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저항 하나를 추가시켜 볼게요. 이걸 3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노드 색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색깔 아래쪽에 딱 칠해주고요. 위쪽도 파란색으로 칠해주면은 도선으로 연결된 부분은 한 노드예요. 전이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2옴이랑 4옴의 경우에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래쪽에 비해서 위쪽이, 빨간색에 비해서 파란색이 12V 높기 때문에 6A의 전류가 흐르고요. 여기는 3A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알기 위해서는 V는 IR 이거 쓰면 좋죠. 지금 이 3옴 같은 경우에는 R이 3이죠. 전류는 우리가 알고 싶은 값, 아직 모르는 값이고요. V가 몇이냐면은 아래쪽을 만약에 0V라고 했을 때 이 마이너스 플러스 12V에 의해서 위쪽이 12V만큼 높죠. 따라서 위쪽이 0V 더하기 12V 하면은 12V죠. 이 0V는 제가 가정한 거예요. 굳이 0V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뭐 100V라고 해도 되고요. 1억 V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XV, 미지수 V라고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 아래쪽을 0V라고 가정하면은 이 위쪽 노드의 전이가 12V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V에다가 12V 넣으면 되냐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V는 IR, 이 오며 법칙에서는 이 V가 뭐냐면은 저항 양단의 전이차예요.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양단의 전이차. 그럼 왼쪽도 12V, 오른쪽도 12V니까 12V와 12V 차이가 없죠. 따라서 이게 0V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어떤 걸 했을 때 0이 나오느냐 하면은 I가 0일 때죠. 따라서 이때는 전류가 0입니다. 이 3옴 저항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도선을 새로 추가해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이 이렇게 같은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장이 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선의 모양이 뭐 이렇게 생겨도 상관없고요. 여기 있던 도선의 경우에도 이렇게 모양이 이상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노드 관점, 즉 전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한 모양이 달라져도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상황,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참고로 여기 이렇게 도선이 가다가, 물론 저항이 있지만 도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딱 점프한 듯한 느낌, 이거는 이 도선이랑 이 도선이랑 만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만나는 것이죠. 책마다 이렇게 만나는 곳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으로 진하게 칠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냅두도록 할게요. 그 대신 이렇게 만나지 않는 곳은 점프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해 보여서 기존에 이게 직렬 연결이다, 이게 병렬 연결이다, 이렇게 모양만으로 직렬과 병렬 판단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노드 관점, 즉 같은 노드는
전위가 똑같다. 도선으로 연결된 곳들은 다 같은 노드거든요. 그래서 도선으로 연결됐으면은 전위차가 없다. 즉 전위가 일정하다. 즉 전위가 똑같다. 그래서 같은 노드들은 전위가 똑같다. 물론 다른 노드들도 전위가 똑같을 수도 있겠죠. 우연히. 그래서 이렇게 노드, 즉 전위로 판단을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다, 좋다, 회로가 쉬워진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강의 찍는 거예요. 자, 일단 제일 만만하게 6V 마이너스 쪽부터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쭉 연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왔더니 여기도 똑같네요. 네, 여기도 있죠. 이렇게 빨간색이 쭉 이어집니다. 아직 안 끝났네요. 여기도 이렇게 이어지네요. 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노드도 다른 색깔로 칠해볼게요. 여기 0V라고 가정하면은 위쪽 노드는 6V가 되겠죠. 6V 노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보고요. 자, 여기는 또 다른 색깔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한 회색, 사실 검은색이긴 한데 진한 회색으로 됐네요. 이렇게 칠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딱 하나 남았네요. 여기는 이렇게 녹색으로 칠해줄게요. 자, 이렇게 칠하고 봤더니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7V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이렇게 노드 그려보기 전에 한번 그냥 임의로 적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은 말이 안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0V로 바꿔줘야 맞습니다. 그리고 회로에서 0V짜리 전화번은 그냥 도선이랑 똑같습니다. 위쪽과 아래쪽, 아래쪽과 위쪽 차이가 0V라는 뜻이기 때문에 도선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에서 전화번이긴 한데 0V짜리 전화번이다. 그냥 도선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도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는, 이 회로에서는 색깔이 하나, 둘, 셋, 넷이죠. 총 4개의 서로 다른 노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어떤 것들이 병렬 연결인가 보면은 팥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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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4개가 병렬 연결입니다. 그리고 건빨, 건빨, 얘네 2개가 병렬 연결이에요. 그리고 빨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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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빨인 애들도 전부 다 병렬 연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노드 공유하니까.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병렬 연결은 아니고요. 그 대신 전류가 이렇게 한 가닥으로 흐를 테니까 직렬 연결이겠네요. 맞죠? 직렬 연결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어차피 지금 이런 노드랑 이런 노드는 이 위쪽 가닥으로도 이미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닥으로 연결시켜서 전위를 똑같게 유지시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을 지우거나 이만큼을 지우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만큼을 지우면 여기가 끊어지니까 이제 여기랑 이렇게 이어주긴 해야 되겠네요. 혹은 지우고 새로 그려도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꼬불꼬불한 도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4개의 저항을 보면은 전위가 다 똑같죠. 같은 노드죠. 빨간 색깔 노드로 되어 있죠. 빨간 색깔 노드. 그러면은 전위차가 없습니다. 전위차가 없으면은 이 V는 IR, 이때 이게 R1이면은 이제 V는 IR1이라고 하면은 이 IR1에 흐르는 전류, I1이라고 할까요? 이 I1을 구하기 위해서 이 V가 몇인지 보면은 이 V는 이 저항 양단의 전위차죠. 근데 전위차가 없습니다. 0이에요. 따라서 I가 0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은 이 회로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로는 전류 흘려가지고 전구도 켜고 모터도 돌리고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은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양은 바뀔지언정 기능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쓸데없는 부분 몇 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날려버리고요. 이 부분도 일단 날려볼게요. 자, 둘 다 날렸고요. 여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그리고 이렇게 삐져나온 얘도 아무 의미 없죠. 날려버리고요. 이 부분도 얘네가 빨간색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너뛰었는데 어차피 같은 노드여서 이렇게 건너뛰었어도 여기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연결시켜도 됩니다. 자, 제가 빨간 색깔 노드 부분만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혹은 지저분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좀 정리해볼게요. 자, 밑에 쪽 이렇게 좀 없애줄게요. 빨간 색깔 노드 연결 부분을 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냥 통째로 다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다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지우고 그냥 깔끔하게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연결시켜도 아까랑 기능하는 게 똑같습니다. 여전히 빨간 색깔로 이렇게 잘 연결이 되죠. 자, 이 파란 색깔도 마찬가지죠. 파란 색깔도 그냥 파란 색깔 노드로 딱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오각형이 있을 필요도 없고요. 이것도 좀 정리해 줄게요. 그냥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럼 여전히 파란 색깔로 잘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보면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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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병렬 연결이고요. 아, 얘는 아니네요. 맞죠? 이 4개만 병렬 연결이고 이 2개가 병렬 연결이고요. 얘네 직렬 연결이고 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얘는 그 어떤 저항과도 직렬 연결도 아니고 병렬 연결도 아니고, 그래서 같은 2개의 노드를 공유하면은 병렬 연결이다, 이런 사실을 아니까 모양이 이상해도 분석하기가 훨씬 편해졌죠. 물론 이제 실제로 공부하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색깔을 칠할 수는 없으니까 눈으로 보셔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몇 번 연습하다 보면은 색깔 안 칠해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픈 서킷과 숄 서킷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회로 이론을 전부 다 설명하는 강의가 아니라 이렇게 노드 혹은 전위 관점으로 회로 분석하는 법까지 처음부터 알아야 될 사실들을 좀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픈서킷이나 숏서킷처럼 어떤 책에는 오픈서킷과 숏서킷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 오픈서킷 열린 거구나, 숏서킷 연결된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판단 기준이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마치 모양만으로 병렬 연결, 직렬 연결 판단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오픈서킷은 뭐냐면은, 오픈서킷은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전류원이죠. 전류원인데 이 전류원 3A 써있는 이 의미는 이 전류원이 무조건 3A의 전류를 이렇게 흘리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오픈서킷은 뭐냐면은 이게 0A일 때예요. 0A일 때. 그러면 적어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전류가 절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0A의 전류를 흘린다는 얘기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오픈서킷은 아, 오픈서킷 끊어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오픈서킷은 0A의 전류원이야, 0A의 독립 전류원이야, 0A가 흐르는 인디펜던트 커런트 소스야,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 마주칠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숏서킷은 뭐냐면은, 숏서킷은 이렇게 볼티지 쓸 수 있는데 그 전위차 값이, 전압값이 0V, 이런 상황이 바로 숏서킷입니다. 그래서 아, 숏서킷? 그냥 도선으로 연결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도선도 이렇게 0V짜리 전화번호로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오픈서킷, 숏서킷의 의미가 바로 이렇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어떤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하는 혹은 정확하게 설명하는 강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브난 띠어럼 그리고 노턴 띠어럼에 관한 것도 단편 강의로 있거든요. 아마 회로 처음 접해서 이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는 테브난 띠어럼이나 노튼 띠어럼에 가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긴 한데, 나중에 이제 테브난 띠어럼, 노튼 띠어럼 나오면은 그것도 좀 이제 어려울 수 있거든요. 혹은 테브난 띠어럼과 노튼 띠어럼 원리를 다른 책들이 설명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리 설명을 제가 담아놨으니까 단편 강의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